자, 이제 국내 경제와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 힘이 좀 없잖아요. 연초가 네. 가장 좋았고 네. 계속 지금 뭐 이렇게 하락세였다가도 잠깐 올라갔다 또 힘이 없는데 네. 일단 이 원인은 경기를 선행 반영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우리 경기가 뭐 세계 주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먼저 둔화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3분기까지도 수출 실적이 뭐 사상 최고치 계속 지금 경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를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뭐 가전제품 바꾸고 PC 바꾸고 그다음에 예. 뭐 차 공동으로 타고 다니기 싫으니까 뭐 차도 사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 내구재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구재 소비는 이미 많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뭐 저도 최근에 PC 샀습니다만, 노트북 샀습니다만, 이게 한 번 사면 꽤 오래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 네. 이게 주가가 좀 미리서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왜 우리 주가만 못 오르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작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예, 작년에 MSCI 세계 평균 주가가 14%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31% 오르고 코스닥은 무려 45% 올랐거든요. 예. 작년에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인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인데요. 근데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올해는 상대적으로 증가 상승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작년하고 올해 평균하면은 우리 주가가 그래도 평균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 코스피가 31% 올라버리면서 제가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평가합니다만 이미 작년에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저 교수님 이제 표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올랐고 예. 코스피가 이제 세 번째고 나스닥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S&P 500이 이제 다섯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지수들은 다 올해 많이 올랐지 계속 오르잖아요. 예, 미국 주가는 그렇게 오르죠. 예. 그리고 대만도 보면은 계속 올랐거든요. 대만도 올해 보면은 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는 한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GDP 구조에 있거든요. 아, GDP 구조요? 예.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70%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내구재는 이미 소비가 돼버렸고,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준내구재 소비가 늘었고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 중에서 미국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나 돼요. 예. 우리는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최근 오미크론으로 조금 또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코로나가 진정된다 하면은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고 외식 가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네, 그래서 미국 서비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예. 내구재를 우리나라 주로 수출하는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예, 제가 1999년 미국,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대표적인 주가 지수 한번 추이를 그려놔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주가가 최근 뭐 지금 8, 9, 10월에 좀 떨어져가지고 미국 주가보다도 낮은 거로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지난 7월까지는 우리 예.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지난 21년 동안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최근 좀 몇 달간 가지고 미국 주가만 오르고 왜 우리 주가는 못 오르냐.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코스피 지수 좀 이렇게 특징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제가 이제 몇 개월치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독 그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예.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요? 우리 경제 대의존도 중에서 중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우리 수출 중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11%였어요. 예. 예, 그런데 한때 26%까지 올라오고 올해도 한 25%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뭐 중국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 비중이 15%인데요. 예. 미국보다 중국 수출 비중이 10%포인트 높죠.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중국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아, 참. 예, 대표적으로 국제결제은행에서 뭐 실질 실효환율을 매달 추정해가지고 발표하는데요. 예. 예,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 추정할 때 중국 비중이 32%입니다. 예.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주식시장, 중국 시장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그 위안화는 계속 강세거든요. 예. 가치가 이렇게 또 절상되고 있는데 또 원화는 상대적으로 또 계속 약세예요. 예.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하고 이안화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최근 지금 몇 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요. 또 이안화는 뭐 6.39 유지하면서 예. 절대적으로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원달러는 1,200원 정도 예. 뭐 여기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대비를 봤을 때 예, 우리가 1190원. 상당히 약세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추세적으로는 예, 출세적으로는 일시적 현상이고요. 예. 뭐 우리나라 환율이 저는 1,200원 넘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적자가 올해 9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뭐 GDP 대비 거의 5%입니다. 예. 경상수지적자가 GDP 대비 5% 되는 나라는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단기 외채 비율도 뭐 30% 초반대로 예. 자산에 비해서 예채가 단기 비중이 30%, 32%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경상수지적자하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다. 예. 예, 조만간 다시 중국 다시 또. 이안화하고 예, 같이 움직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우리 이제 경기가 이제 미리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힘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은 뭐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봐야겠네요. 거품이란 미국처럼 거품은 아닌데요. 예. 예, 그래도 가대평가됐다. 아, 아직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는데요. 예. 제가 올 뭐 코스피 적정 수준이 한 2,850 정도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명목 GDP로 추정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주가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수출도 회복되지만 우리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다. 6, 7월 무렵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35%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회복되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 가대평가 정도가 8% 정도로 많이 축소됐어요. 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주가는 뭐 큰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직도 제가 보는 주요 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조금 가대평가됐다. 그 가대평가가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경제 변수를 때로는 가도평가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가소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런 경제 변수를 계속 가소평가했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코스피가 31% 올라가면서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 버렸던 거죠. 예. 예, 그런데 뭐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심리가 위축되면은 가대평가가 가소평가 국면으로 지금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8% 정도 가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가소평가 국면으로 일시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과소평가 구간에 들어가면은 그때가 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조만간 저는 뭐 매수할 타임이 오기는 오는데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주가가 뭐 3,300까지 갔다가 뭐 2,90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도 2,900 수준도 예.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비해서는 가대평가된 수준이다. 예, 조금 더 하락 조정 여지가 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까지는 좀 이런 좀 힘없는 구간이 좀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약간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연말 연초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나라도
뭐 7월에서 9월까지는 좀 확대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행지수가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6월에서 고점을 치고 그냥 7, 8, 9월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네. 이게 연말 연초에는 조금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는데 예. 큰 흐름에서 보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아. 예,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가지고는 예. 지금 경기가 정점치고 둔화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예.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가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겠습니다. 뭐 종목에 따라 다르고요. 예. 뭐 멀리 내다 보면은 예. 뭐 주가 저평가 국면에서 좀 조금씩 사야 되죠. 예, 그런데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는 예. 저는 내년 하반기 무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타이밍을 좀 봐야겠네요. 예. 뭐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예. 마이너스죠. 그렇죠. 예. 은행 예금에도 뭐 은행 금리 1.2%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요. 예. 예, 그렇더라도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현금 보유하면은 실질 금리 뭐 금융자산이 지금 감소하는 시기인데요. 예. 예, 그래도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면서 예. 예, 다음 상승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예. 원래 이제 작년도 그랬고 이제 개인이 사실 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도 하고 뭐 기준금리도 2차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개인 자금의 유입세가 좀 현저히 좀 약화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사줘야지 주가가 오를 텐데 예. 외국인이 잠깐 뭐 반도체주를 사는 것처럼 반짝하다가 요즘엔 다시 또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예. 쭉 지켜보시기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어떤 신호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우선 최근에 그 개인들을 보면요. 고객탁금이 뭐 65조, 66조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고. 예, 안 들어요.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주식형 펀드가 한 14조 원 정도 들어왔어요. 예,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 뭐 전에 그 2007년, 2008년 주식형 펀드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예. 펀드에서 엄청난 손실을 냈거든요. 예. 뭐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펀드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나아. 예, 그래가지고 작년 이후로 개인들 주식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뭐 많은 개인들을 만나보면은 특히 제 가까운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올 주가가 조정 보이니까 뭐 지루해하다가 최근에 주가 떨어지니까 예. 왜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개인들의 분위기라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요새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냥 펀드, 특히 ETF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국이 문제인데요. 애국이 올해 주식 많이 팔았죠. 예. 근데 채권 시장은 올해 12조까지 들어왔어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채권으로 갔구나. 예. 예. 주식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애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환율이에요. 예. 근데 환율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죠. 근데 여기서 판단하기에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1190원이가 환율을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환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은 주식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미국 달러 사고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시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환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 유지할 수가 있고 현 수준 높은 수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정 시점 가면은 그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뭐 외국인이 다시 그 주식을 사게 될 거거든요. 뭐 저는 내년 뭐 상반기 말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사리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올해 그렇게 많이 판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죠. 작년에 코스피가 뭐 31% 평균보다 2배 정도 오르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주식 비중이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으면 그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 가면 환율에 대한 기대치도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비중도 충분히 비중이 좀 축소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1달러에 뭐 1,190원대인데 여기 이제 점점 낮아져서 뭐 1,100원대 뭐 이런 흐름이 보인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빨리 사겠죠. 근데 아직도 한국 환율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나 조금 보죠? 더, 지금 당장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지금 당장 떨어질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사죠. 예. 근데 왜 지금 당장 주식을 안 사는 거는 예. 아직도 환율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200원 더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근데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예. 올 연말에 1,170원 정도 블룸버그 컨센서스가요. 예. 그 다음에 내년 말에 1,15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봤자 예. 별로 안 떨어질 것이다. 아직도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대가 1,100원, 1,050원으로 떨어지면은 예. 주식을 많이 사겠죠. 근데 아직도 기대치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일단 환율을 잘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경제 성장을 한국 기업 수익도 따지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우리 외국인 주식 순매수하고 가장 관련된 변수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환율이거든요. 예. 환율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매달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이런 컨센서스를 보면서 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과는 완전 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좀 엄청나게 지금 거품이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 엄청난 거품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거품이 발생한 거는 사실이죠. 예. 대표적으로 그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뭐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뭐 최근 9월 통계 보니까 서울이 18.5배거든요. 장기 평균이 9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2배 정도 올랐다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2배 정도 더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집값도 상당한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집값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 뭐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집값을 구성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 보니까요. 주가 상승률, 집값 상승률이 한 3개월 정도 상승합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그 다음에 가계 대출 금액, 주택 담보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금리도 지금 올랐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예요. 집값을 결정하는. 경기 중에서도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내년에 꺾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뭐 집값이 거의 정점 무렵에 아 있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가장 크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가계부채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가계부채가 뭐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100%가 넘었죠. 절대 수준도 높고 상대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주 그냥 돈 빌린 사람 1인당 이자 부담이 연에 한 2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의 분석에 따르면요. 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면은 270만 원에서 한 301만 원 정도로 뭐 30만 원 정도 1년에 올라가고요. 뭐 30만 원이면 한 달에 뭐 3만 원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금리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일자리 찾고 임금 오르니까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임금 안 올라가죠. 일자리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 둔화가 가계 부담을 더 늘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요소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경기 상황이겠네요. 경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고 기업 수익 증가율이 오르니까 예.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미 금리는 좀 오르고 이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은 예.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일단 그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내년 경기 전망을 한번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우리 경제가 한 4%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대부분의 한국은행도 내년에 3%. 예,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 3% 정도 돼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2%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소비 증가율이 그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요. 아. 예,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소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수출이거든요. 예.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수출 정말 잘 됐죠. 예. 예, 그런데 내년에 OECD 선행지수가 감소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구재 소비는 할 만큼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수출 증가율이 좀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대부분 3% 이상 보고 있는데요. 저는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출은 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마이너스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년에가 3% 성장보다는 2% 초중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계속 뒤따라 경제 전문기관이 뒤따라 경제 성장 전망치 올리지만 경제 성장 꺾이는 국면에서는 뒤따라 낮추는 경향이 아주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쳤어요. 4분기는 좀 괜찮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올 연간 전체적으로는 4%보다는 저는 3.9%. 이게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은 조정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예. 예. 내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 전망치들이 주 전문 기관들의 전망치들이 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국내의 경제 흐름을 쭉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경기 상황이라고 김영익 교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